저는 김준호, 68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면 그저 조용히 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이나 두고 아침에 건강 산책이나 하며 남은 여생을 평온히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뜻밖에도 또 한 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정화, 62살의 여자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또래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이의 무게를 다 지운 듯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저를 다시 젊게 만드는 듯했지요. 우린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축하했고 없던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남은 세월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초기, 정화는 다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놓고 식탁 위에 크림색 식탁보를 곱게 펴며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오빠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말로 다 못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화가 제 앞에 앉더니 이상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나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정화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내 친구를 집에 초대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할 거예요. 괜찮죠? 저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돼. 그러자 그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그게 나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정말로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화는 태연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상한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 붉은 레이스 조각이 와인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그 붉은색은 피처럼 짙게 번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나를 진짜로 살게 해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황혼의 평화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붉은 악몽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 이름조차 모르는 그가 제 앞에서 묵묵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말은 없었지만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제발 이건 아니야. 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정화는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불안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제 어깨에 기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따라 더 젊어 보여요. 역시 내가 잘 만났지. 그 말에 남자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만하자. 그러자 정화는 눈빛을 번뜩이며 저를 눌러 앉혔습니다. 앉아요. 지금 도망치면 난 오빠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고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식탁 위의 유리잔. 잔 속의 붉은 레이스 조각은 와인 속에서 흔들리며 더 짙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자존심이 와인 속에 가라앉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깔린 기묘한 기운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정화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의도적으로 제 손을 꼭 쥔 채 더 크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오빠는 아직도 이렇게 건강해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삶의 동반자가 나를 무대 위 배우로 만들고 저 낯선 남자를 관객으로 앉혀둔 것입니다. 밤이 깊어도 그 남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오히려 천천히 차를 따라내며 그와 담소를 나누듯 태연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손을 떨며 유리잔 속의 붉은색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안식처가 아니라 정화의 연극 무대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무대의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화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단 한 사람, 그 남자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옛 직장 동료가 온대요. 이번엔 동네에서 아는 분이에요. 그녀는 마치 평범한 저녁 손님을 맞이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무대, 소파는 관객석이 되었습니다. 의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어느새 4~5명이 앉아 저를 바라보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화야, 제발 그만해. 이건 정상적인 부부의 삶이 아니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해요? 우리 나이에 아직 이렇게 뜨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녀의 입술은 늘 진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은 관객들의 눈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결혼 초엔 크림색 식탁보였지만 이제는 늘 붉은색 레이스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술잔에는 와인이 가득했고 빛에 비추면 피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정화는 그 모든 시선을 만끽하는 여배우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나는 단지 정화의 연극에 끌려다니는 배우일 뿐이다. 그리고 그 무대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 의자가 또 늘어서 있는 걸 보고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정화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입술은 여전히 선명한 붉은색.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손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세워두는 게 손님 맞이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정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빠, 아직도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창피하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지 배우가 아니야. 정화야, 나는 더 이상 이런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저는 두 손으로 식탁볼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위에 놓여있던 와인잔이 기울며 붉은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붉은 레이스 식탁보 위로 와인이 퍼지며 진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요, 오빠.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정을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붉게 번진 식탁보와 그 위에 앉은 그녀의 웃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란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와인이 흘러 얼룩진 식탁보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태연하게 그 얼룩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더니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마치 장미꽃 같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끝없는 피로감과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손님이 집에 다녀간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환한 얼굴로 그들을 배웅했지만 저는 일부러 거실에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자 밑을 닦다가 제 손에 차가운 것이 걸렸습니다. 집어 올려보니 그것은 작은 단추 하나였습니다. 윤이 나는 흰색 단추, 하지만 가장자리에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술 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화는 평소 짙은 붉은 립스틱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국은 조금 다른 톤, 더 어두운 와인색이었습니다. 정화야, 이건 뭐지? 제가 단추를 흔들며 묻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글쎄. 아마 손님 옷에서 떨어진 거겠죠. 박수도 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단추 하나쯤은 쉽게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단추는 마치 증거물이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일이 이 거실에서 벌어졌음을 말해주는 증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단추 위에 붉은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장미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붉은 경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점점 더 깊은 붉은색에 잠기고 있다. 단추 사건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면 어디에서든 붉은색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앉아도 정화는 붉은색 장미꽃을 꽃병에 꽂아 두곤 했습니다. 오빠, 예쁘죠?
꽃이 있어야 집안이 화사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 장미가 피 묻은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시장에 놓인 석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어진 석류알이 반짝이며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도 끔찍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괜히 발길을 돌려 다른 가게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에 거울을 보다 보면 제 눈 가장자리에 붉은 핏줄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조차도 이 붉은 세계에 삼켜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정화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오실 거예요. 오빠, 너무 걱정 말아요. 그냥 즐기면 돼요. 그녀는 마치 공연을 준비하는 무대 감독처럼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정화야, 제발 그만. 난 더는 못하겠어. 내일. 난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오빠는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봐 주니까 오빠는 더 빛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붉은 식탁보, 붉은 와인, 그리고 붉은 입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제 시야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무너졌고 붉은 공포가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에는 3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말없이 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고 가슴은 마치 북처럼 두드려졌습니다. 정화는 그들 앞에서 천천히 와인을 따랐습니다. 와인이 잔을 채우며 흘러내릴 때 붉은 물결이 유리 안에서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화야.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난 더는 못하겠어. 하지만 정화는 잔을 내려놓고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미소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빠, 솔직해져요. 나 혼자만의 오빠로는 이제 부족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어? 정화는 의자에 앉은 남자들을 스쳐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많은 눈빛, 더 많은 존재가 필요해요. 오빠 혼자서는 이제 나를 채울 수 없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귀를 스쳤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정화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 남편이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정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모욕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진짜 삶이에요. 오빠가 함께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거실에 불빛이 붉게 번지고 와인잔 속의 액체가 심장을 조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붉은 제안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집안 어디에서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식탁보는 여전히 붉었고 거실의 조명은 와인잔에 반사되어 더 짙은 핏빛으로 번졌다. 심지어 내 방 거울에 비친 내 얼굴마저 붉게 물든 듯 보였다. 밤이면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던 낯선 남자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들의 침묵, 그들의 미소, 그리고 정화의 목소리. 오빠 혼자서는 이제 부족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나를 짓눌렀다. 나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어. 이대로라면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빠, 오늘 저녁엔 또 손님이 와요. 준비 잘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화야. 오늘 이후로 난 내가 원하는 무대에 서지 않을 거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빠는 혼자가 되겠죠. 괜찮아요? 혼자라는 건 아주 외로운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외로움이 두렵다 해도 이 지옥 같은 무대보다는 100배 낫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고 작은 가방을 꺼냈다. 거기엔 내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다. 붉은 레이스 조각, 단추 하나, 그리고 공책 한 권. 모두 이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님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나는 드디어 알았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굳혔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정화가 원하는 무대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었다. 밤늦게 그녀가 잠든 틈을 타 나는 서랍을 열었다.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거기엔 내가 모아둔 증거물들이 있었다. 붉은 레이스 조각, 낯선 남자의 단추, 그리고 내가 적어 내려간 낡은 공책 한 권. 공책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내 고통과 두려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쥐었다. 손끝에 닿는 단추의 차가움, 레이스의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쇠사슬 같았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더는 이 붉은 족쇄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나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마음속의 말을 꾹꾹 눌러 적었다. 정화야. 나는 내 남편이지 배우가 아니다. 너는 무대를 원했지만 나는 단지 가정을 원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연극에 설 수 없다. 내가 원한다면 계속 불빛 아래에서 살면 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어둠 속으로 내려가려 한다. 그곳에서만 비로소 편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편지를 접어 작은 접시에 올려두었다. 그 옆에는 단추 하나와 붉은 레이스 조각을 나란히 두었다. 마지막 인사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증거처럼.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짧지 않고 길게 끊임없이. 마치 새로운 관객들이 벌써 도착한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잠든 정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붉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이제 내 자리는 그 곁이 아니었으니까. 가방을 둘러매고 나는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여니 찬바람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등 뒤에서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잘 있어라, 정화. 나는 이제 내 무대에서 퇴장한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숨이 서늘하게 내려앉으며 오랫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마치 관객들이 공연 시작을 재촉하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익숙한 그 소리를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텅 빈 듯했다. 내가 짊어진 건 단추 하나, 네이스 조각 하나, 그리고 낡은 공책뿐.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지난 몇 달 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붉은 시선들이었다. 나는 좁은 골목을 걸어 나왔다. 비 온 뒤 젖은 길바닥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빛마저 붉게 번져 보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는 그 색에 흔들리지 않겠다. 한참을 걷다 보니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문득 석류가 진열대에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처럼 끔찍해 보였던 그 알갱이들이 오늘은 그저 익은 과일일 뿐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무대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은 이미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나를 살리는 듯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정화야, 내 무대는 계속되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내 무대를 찾아 떠난다. 그리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무대의 막이 내려가듯 그 집과의 인연도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